손전등 불빛이 내 머리 위 풀잎을 흔들었다. 숨소리를 죽였지만 심장 소리가 너무 컸다. 보위부 요원이 체제를 배신한다는 건 총살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전 가족 수감을 의미했다. 나는 리명화, 28살 보위부 대외정보국 소속 특수요원이었다. 김정은 동지 직속 부서에서 15년간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체제를 지켜왔지만 내가 본 진실은 나를 제거 대상으로 만들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13살 때 보위부 예비학교에 선발되었다. 만수대 지구 중학교 전교생 800명 중에서 단 3명이 뽑히는 자리였고 나는 그 영광을 차지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배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적 전교 1등, 사상 검증 최우수, 체력 테스트 만점이 필요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선발 통지를 받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전 9시 교무실로 호출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과 보위부 소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자는 김정일 동지의 친필 격려문을 낭독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충성이 아니라 감격이었다. 예비학교는 평양 외곽 산속에 있었다.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건물 3동이 전부였다. 24명의 동기생과 함께 나는 그곳에서 5년을 보냈다. 오전 5시 기상, 10km 구보, 사격훈련, 암호해독, 외국어 학습, 사상교육이 하루 20시간을 채웠다. 잠은 4시간, 식사는 15분이 전부였다. 가장 힘든 건 감시였다. 동기생 24명은 서로를 감시하도록 훈련받았다. 누군가 훈련 중 약한 모습을 보이면 보고해야 했고 사상적 동요가 보이면 즉시 상부에 알려야 했다. 나는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친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동지와 감시 대상만 있었다. 졸업시험은 가혹했다. 24명 중 16명만 합격할 수 있었고 나머지 8명은 탄광으로 보내졌다. 시험 내용은 실전이었다. 가짜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고문 기법을 실습하며 비밀 문서를 훔쳐내는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전 과목 만점으로 1등 졸업했다. 소자는 내게 김정일 동지의 친필 배지를 수여했고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18살 나는 보위부 대외정보국 소속 특수요원이 되었다. 첫 임무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 브로커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나는 탈북자로 위장의 브로커에게 접근했고 그의 신원을 파악한 뒤 북송 명단에 올렸다. 브로커는 사흘 뒤 압록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리지 않았다. 충성이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남조선 간첩 12명을 색출했고 반동분자 38명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으며 탈북 조직 5곳을 와해시켰다. 김정은 동지가 집권한 뒤에는 숙청 작업에도 참여했다. 장성택 처형 직전 나는 그의 측근 3명을 신문했다. 그들은 모두 총살되었고 나는 영웅 칭호를 받았다. 28살이 되던 해 나는 보위부 내 최연소 소자가 되었다. 김정은 동지 직속 부서로 발령받았고 체제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위치에 올랐다. 그때까지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체제가 옳다고 믿었고 충성이 미덕이라 여겼으며 내가 하는 일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한 통의 문서로 무너졌다. 5월 13일 새벽 3시 나는 금지된 문서를 열었다. 보이부 본부 지하 3층 기밀 문서고는 소자급 이상만 출입할 수 있었다. 나는 김정은 동지 직속 숙청 명단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그곳에 있었다. 철제 캐비닛 100여 개가 늘어선 방은 냉장고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찾던 파일은 A-47 캐비닛 상단이었다. 열쇠를 돌리고 서랍을 열었을 때 뒤쪽에서 붉은 표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최고 기밀 마이너스 열람 금지 마이너스 원수 직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그 파일에는 내가 몰라야 할 진실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숙청 명단이었는데 내가 아는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당 간부 12명, 군 장성 8명, 보이부 요원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놀라운 건 숙청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모두 해외 공작 중 체제 기밀을 알게 된 인물들이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처리 방법이 적혀 있었다. 사고사 위장, 자살 유도, 정치범 수용소 가족 수감이라는 문구가 각 이름 옆에 표기되어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이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진실을 본 사람들이었다. 체제가 숨기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을 때 숨이 멎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리명아 소자 마이너스 대외정보국 마이너스 감시 대상 마이너스 2023년 6월 처리 예정이라는 문장이 붉은 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다. 처리 이유는 간단했다. 해외 공작 중 과도한 정보 습득 마이너스 체제 위협 가능성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평생 충성했다. 15년간 체제를 위해 살았고 반동분자를 색출했으며 숙청에 참여했다. 그런데 체제는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러시아 공작 중 본 부정부패, 고위 간부들의 해외 재산, 김정은, 동지 일가의 비자금 관리 실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파일을 덮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6월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고사로 위장될 가능성이 높았고 최악의 경우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3대가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다. 문서고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을 할 수 없었다. 창밖 평양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 불빛 아래 살고 있는 인민들도 모두 감시받고 있었고 언제든 제거될 수 있었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충성은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새벽 5시 결심했다. 살아야 했다. 체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이부 소자가 탈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 얼굴은 전국 보이부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었고 내 동선은 실시간 감시되고 있었다. 국경까지 가는 것조차 기적이 필요했다. 그래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6월 전에 두만강을 건너야 했다. 실패하면 총살이 아니라 고문 끝에 공개 처형될 것이었다. 하지만 남아있으면 확실한 죽음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생 지켜온 충성을 버리기로 했다. 탈출 계획은 15년간 쌓은 정보력으로 시작했다. 보이부 요원으로 일하며 나는 탈북 루트를 100여 개 이상 파악하고 있었다. 두만강 국경 경비 교대 시간, 순찰 패턴, 감시 사각지대, 브로커 연락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양날의 검이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부도 알고 있었고 내가 예측하는 루트는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탈북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다. 브로커를 통하면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컸고 기존 루트를 이용하면 체크포인트마다 얼굴 인식 시스템에 걸릴 수 있었다. 나는 보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요주의 인물이었고 내 사진은 전국 검문소와 국경 초소에 배포되어 있었다. 5월 15일 나는 대안을 찾았다. 보이부 내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함경북도 무산 지역 탈북 조직 단속을 명목으로 출장 명령서를 위조하면 평양에서 국경까지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출장 명령서에 필요한 부서장 직인과 이동 허가증이었다. 나흘 동안 준비했다. 부서장 직인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새벽 3시 교대 시간을 노려복제했다. 이동 허가증은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었지만 전산 시스템 등록이 문제였다. 나는 전산 담당부하 한 명을 포섭해야 했다. 5월 19일 전산 담당 중이 김철수를 불렀다. 그는 25살로 평양 출신이었고 가족이 모두 당 간부였다. 나는 그에게 거짓 임무를 주었다. 무산 지역 탈북 조직 관련 긴급 출장이 필요하며 비밀 유지를 위해 전산 등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 없이 따랐다. 보이부 소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중인은 없었다. 출장 명령서와 이동 허가증이 완성되었다. 5월 23일 출발, 무산 도착 후 3일간 현장 조사, 5월 27일 평양 복귀 예정으로 문서가 작성되었다. 실제로는 23일 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다. 다음은 가족 문제였다. 내가 탈북하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다. 3대 연좌제는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었다. 4명이 함께 움직이면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10배는 높아졌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서 나중에 가족을 구하는 쪽을 선택했다. 5월 20일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평양 대동강 변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표정이 어둡다며 걱정했지만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둘러댔다.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라 만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당 회의로 자리에 없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틀간 짐을 챙겼다. 보이부 신분증, 출장 명령서, 이동 허가증, 현금 5,000달러, 중국 지도, 비상 연락망 메모, 그리고 독약 캡슐 1개를 준비했다. 독약은 체포 시 자살용이었다. 보이부 요원이 생포되면 고문 끝에 모든 정보를 토해내야 했고 그 과정은 죽음보다 끔찍했다. 5월 23일 새벽 5시 평양역에서 청진행 열차를 탔다. 출장 명령서 덕분에 검문은 통과했지만 열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같은 칸에 타고 있었고 그들은 내 얼굴을 계속 훑어보았다. 나는 서류를 읽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12시간 만에 청진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시 무산행 버스를 탔고 저녁 6시에 무산에 도착했다. 국경까지는 30km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 밤 자정, 나는 두만강을 건너야 했다. 실패하면 총살, 성공하면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무산 시내 여관에 짐을 풀고 밤 9시에 다시 나왔다. 출장 명령서 덕분에 여관 주인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는 방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보이부 무산 지부에서 내 도착을 확인하려 연락이 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나는 짐을 최소화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4시간이 걸렸다.
무산 시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두만강이 나왔고 강 건너편이 중국 투먼시였다. 문제는 국경 경비대와 감시 시스템이었다. 10km마다 초소가 있었고 500m마다 순찰조가 돌았다. 철조망은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 투시 장비와 열감지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약점을 알고 있었다. 보위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무산 북쪽 15km 지점에는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카메라 설치가 어려웠고 순찰 교대 시간에 15분간 공백이 생겼다. 바로 그 시간과 장소를 노리는 것이었다. 밤 11시 산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손전등 없이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조차 심장을 먹게 했다. 보위부 제복은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체포되면 보위부 소자 신분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다. 자정 직전 철조망이 보였다. 삼중 철조망 높이는 4m였고 그 너머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다. 강폭은 약 50m였고 수심은 허리까지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5월이라 수온은 섭씨 10도 정도였다.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자정 정각, 순찰 교대 시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철조망을 훑고 지나갔다. 순찰조 4명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다. 교대조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남았다. 철조망에 접근했다. 보위부 훈련 중 배운 침투 기술을 사용했다. 철사 절단기는 없었지만 하단부 고정 볼트가 느슨한 지점을 찾아냈다. 맨손으로 볼트를 풀고 철조망을 들어 올렸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다. 두 번째 철조망까지 10m였다. 엎드려서 기어갔다. 땅에서 차가운 습기가 올라왔고 풀잎에 묻은 이슬이 옷을 적셨다. 귀를 기울이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군견 순찰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두 번째 철조망을 통과하는데 3분이 걸렸다. 세 번째 철조망 앞에 섰을 때 손전등 불빛이 100m 앞에서 흔들렸다. 교대조가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여기서 발각되면 즉시 사살될 것이었다. 마지막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자락이 철사에 걸렸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손전등 불빛이 내 방향으로 돌아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나는 철조망에서 뛰어내려 두만강으로 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물이 차가웠다.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숨이 멎을 뻔했다. 두만강 물살은 예상보다 강했다. 5월 해빙기라 수량이 늘어난 상태였고 물속 돌멩이가 발목을 걸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내 옆을 스쳤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강 중앙까지 왔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수심이 깊어진 것이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옷과 배낭 무게 때문에 몸이 가라앉았다. 물을 삼켰고 폐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배낭을 벗어 던졌다. 현금과 지도는 포기해야 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다. 북한 경비대가 강둑에 늘어서서 나를 찾고 있었다. 누군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탈북자 발견, 두만강 횡단 중, 지원 바람. 나는 물속으로 잠수했다. 호흡을 참고 팔다리를 저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1분쯤 지났을까
폐가 터질 것 같아 수면으로 올라왔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기침이 터져나왔다. 강물을 토해내며 주위를 살폈다. 북한 쪽 강둑이 30m쯤 떨어져 있었고 중국 쪽이 20m 정도 남았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다시 나를 찾아냈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사격 준비. 나는 다시 잠수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다. 물밑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중국 쪽을 향해 헤엄쳤다. 손이 바닥돌에 닿았을 때 나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중국 땅이었다. 발이 땅에 닿았고 물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이가 덜덜 떨렸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경비대가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중국 공안이 발견하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다. 나는 젖은 옷을 짜고 일어났다. 주변은 갈대밭이었고 멀리 불빛이 보였다. 투먼시 외곽 마을로 추정되었다. 나는 갈대 사이로 몸을 숨기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쯤 작은 창고를 발견했다. 농기구가 쌓여있는 버려진 건물이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저체온증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손발 감각이 없어지고 의식이 몽롱해졌다. 이대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보이부 훈련 중 배운 생존 기술을 떠올렸다. 젖은 옷을 벗고 건조한 곳에 펴놓았다. 맨몸으로 웅크려 체온을 보존했다. 숨을 깊게 쉬며 혈액순환을 유지했다. 1시간쯤 지나자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반쯤 마른 옷을 입고 창고를 나왔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도감은 없었다. 이제부터 진짜 도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보이부는 이미 내 탈북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고 중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나는 몽골로 가야 했다. 그곳까지 1500km, 도보와 버스로 최소 한 달이 걸릴 거리였다. 투먼시 외곽 농촌 지역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다. 빈 창고와 폐가를 옮겨 다니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였다. 배낭을 강에 버렸기 때문에 현금도 지도도 없었다. 주머니에 남은 건 보이부 신분증과 젖어서 거의 읽을 수 없는 출장 명령서뿐이었다. 물과 음식 없이 이틀을 버티자 몸이 한계에 도달했다. 5월 26일 새벽 결정을 내렸다. 투먼시 중심가로 들어가 중국 돈을 구해야 했다. 보이부 요원 시절 중국에서 공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국어는 가능했다. 하지만 북한 억양을 숨기기 어려웠고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는 북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시내로 들어가자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양보다 번화했고 자동차와 사람들이 넘쳐났다. 간판과 광고판이 눈부셨고 음식점에서 나는 냄새가 속을 뒤틀리게 했다. 이틀 굶은 상태라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주위를 살폈다. 시장 골목에서 조선족 아주머니 한 명을 발견했다. 60대쯤 되어 보였고 채소를 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북에서 왔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할 여력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주위를 살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따라와. 그녀는 시장 뒤편 작은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방에는 김치 항아리와 채소 상자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 낡은 이불이 펴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내게 물과 빵을 주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빵을 입에 우겨 넣었다. 목이 메어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물을 더 따라 주었다. 언제 왔어? 사흘 전이요. 어디로 갈 건데? 몽골이요. 아주머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몽골까지는 멀어. 1500km 넘어.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나는 주머니에서 보이부 신분증을 꺼냈다. 젖어서 사진이 번졌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이걸 팔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신분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보이부 소자라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주머니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거 절대 팔지 마. 북한 공작원들이 널 찾고 있어. 보이부 요원이 탈북했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 조선족 사회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흘 만에 벌써 추정망이 펼쳐진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서랍에서 돈 500위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갖고 빨리 여길 떠나. 투먼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버스 타고 하얼빈으로 가.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가야 해. 조선족 마을은 피하고. 나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살아남아라. 넌 뭔가 큰일을 할 사람 같아. 시장을 나와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오후 2시 하얼빈행 버스가 있었다. 표를 사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계속 살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터미널 입구에 서 있었다. 북한 공작원으로 보였다. 그들은 승객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버스 탑승 시간이 되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버스에 올랐다. 뒷좌석 구석에 앉아 창밖을 보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검은 정장 남자 한 명이 버스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터미널을 벗어나고 있었다.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얼빈까지는 9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매 정류장마다 경찰이 올라와 신분증 검사를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 검문은 없었다. 밤 11시 하얼빈에 도착했다. 나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추적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얼빈은 투먼보다 10배는 큰 도시였다.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는 심야인데도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중앙대로를 피해 뒷골목으로 움직였다. 조선족 식당과 여관이 밀집한 지역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북한 공작원들이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역 근처 한족 여관을 찾았다. 1박 60위안짜리 싸구려 방이었다. 주인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금만 받고 열쇠를 건넸다. 방은 좁고 습했지만 문이 잠기고 창문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처음으로 긴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오전 인터넷 카페를 찾았다. 몽골 루트를 조사해야 했다. 보이부 시절 파악한 정보로는 부족했다. 최신 국경 정보와 브로커 연락처가 필요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중국 검색 엔진으로 탈북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1시간쯤 검색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모니터 반사로 뒤를 확인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세 자리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북한 공작원이었다. 침착하게 검색 기록을 지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 큰 길로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 군중 사이로 섞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 10분을 기다린 후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거리를 계속 걸으며 추적자를 따돌렸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환승했다. 2시간 만에 하얼빈 서쪽 외곽에 도착했다. 더 이상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보이부 요원들은 놓친 척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덫을 좁히는 전술을 쓰곤 했다.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먹으며 계획을 세웠다. 하얼빈에 더 머물 수 없었다. 북한 공작원들이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내 얼굴이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야 했다. 목표는 내몽골 후름베이얼 지역이었다. 거기서 몽골 국경까지는 200km였다. 오후 4시 장거리 버스터미널로 갔다. 치치하얼행 버스표를 샀다. 출발 시간은 저녁 8시였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위를 관찰했다. 경찰 2명이 터미널 안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버스 탑승 직전 휴대폰을 든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었다.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았지만 남자가 터미널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게 보였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5분이 남았다. 3분이 지났을 때 검은 세단 2대가 터미널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은 터미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북한 공작원들이었다. 그들은 버스 탑승구 쪽으로 오고 있었다. 버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나는 좌석에 웅크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공작원 한 명이 버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버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작원이 버스를 향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그의 신호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버스가 터미널을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공작원 4명이 세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차를 타고 추격해 올 것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30분이 지났을 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왔다. 검은 세단 2대였다. 버스와의 거리를 100m 정도로 유지하며 뒤따르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보이부 추격조였다. 그들은 버스를 세울 명분이 없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휴게소나 검문소에서 나를 잡으려는 계획이었다. 1시간 후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15분 휴식 시간이라고 알렸다.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렸지만 나는 자리에 남았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이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다. 남자 4명이 차에서 내려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다. 그들은 버스 승객들을 하나씩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선택지는 2가지였다. 버스에 남아서 다시 출발하길 기다리거나 지금 도망치거나. 버스에 남으면 다음 정류장에서 잡힐 것이고 도망치면 추격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비상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해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휴게소 뒤편은 옥수수 밭이었다. 나는 밭으로 뛰어들어 옥수수 줄기 사이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잡아라.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밭 깊숙이 들어갔다. 옥수수 잎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밭 끝까지 달렸다.
저 너머로 작은 마을이 보였다. 집 10여 채가 모여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나는 마을로 뛰어들어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를 죽이고 뒤를 살폈다. 공작원 4명이 밭을 가로질러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빈집 한 채를 발견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을 골랐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가구는 낡아서 부서질 것 같았다. 창문 틈으로 밖을 보니 공작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색하고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갔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숨기에는 적당했다. 계단 아래 쭈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문 여는 소리, 서랍 뒤지는 소리,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비었다. 다음 집 확인하겠다. 발자국이 멀어졌다. 나는 10분을 더 기다렸다. 위층이 조용해지자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공작원들이 마을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집을 나와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갔다. 산길은 험했지만 추격자를 피하기엔 최적이었다. 2시간을 걸어 산 정상에 도착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검은 세단 2대가 아직 마을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나는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옷은 땀에 젖었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자정쯤 작은 도로를 발견했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었다. 어디가? 치치하얼이요.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사는 말이 없었다. 나도 침묵을 지켰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사가 물었다. 북에서 왔지?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기사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난 신고 안 해. 내 누이도 10년 전에 넘어왔거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치치하얼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만저우리에 도착한 건 6월 초였다. 만저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 도시였지만 남쪽으로 200km 가면 몽골 국경이 나왔다. 문제는 그 200km가 사막과 초원지대라는 것이었다. 도로도 없고 마을도 거의 없는 황무지였다. 걸어서 가려면 일주일은 걸렸고 물과 식량 없이는 사흘도 버티기 어려웠다. 만저우리 외곽 조선족 식당에서 브로커 정보를 얻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준 연락처였다. 나는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몽골로 가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얼마 있어? 400위안이요. 턱없이 부족해. 몽골 루트는 최소 3,000위안이야. 전화를 끊었다. 돈이 없었다. 투먼 아주머니가 준 500위안 중 400위안이 남아 있었지만 브로커를 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결국 혼자 가야 했다. 보이부 훈련 중 사막 생존 교육을 받았던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틀간 준비했다. 시장에서 생수 6리터, 건빵 2kg, 소금, 성냥, 나침반을 샀다. 남은 돈은 100위안이 채 안 되었다. 지도는 인터넷 카페에서 출력했다. 몽골 국경까지의 경로를 외우고 좌표를 메모했다. 6월 4일 새벽 도시를 벗어났다. 남쪽으로 걸어 초원지대에 진입했다.
지평선까지 풀밭이 이어져 있었고 하늘은 끝없이 넓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광활한 땅에서 길을 잃으면 시신도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루 50km를 목표로 걸었다. 오전에 30km, 오후에 20km를 이동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풀을 모아 바람막이를 만들고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물이 바닥났다. 생수 6리터를 다 마셨고 근처에 물을 구할 곳이 없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다. 건빵을 먹으려 해도 침이 말라서 삼킬 수 없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걸음이 비틀거렸다. 나흘째 오후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물은 흐리고 풀 냄새가 났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물을 떠서 마셨다. 배탈이 날 위험이 있었지만 탈수로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1시간쯤 지나자 복통이 시작되었다. 길가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다. 설사와 구토가 반복되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일어설 수 없었다. 별이 쏟아질 듯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 평양에서 보이부 소자로 살던 내가 초원 한복판에서 외롭게 죽는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걸음을 이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새벽녘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환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서 하루를 쉬고 다시 출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중국어를 거의 못했고 몽골어와 섞어 쓰고 있었다. 국경이 가깝다는 증거였다. 나는 마을 우물에서 물을 채우고 건빵 몇 개를 더 얻었다. 노인 한 분이 남쪽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표정이 경고하는 것 같았다. 마을을 떠나 남쪽으로 걸었다. 반나절쯤 지났을 때 철조망이 보였다. 중국 마이너스 몽골 국경 철책이었다. 높이는 3m 정도였고 가시철 조망이 상단에 설치되어 있었다. 200m마다 감시탑이 서 있었고 중국 국경 경비대가 순찰하고 있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자 철조망에 접근했다. 보이부 훈련으로 철책 돌파 기술은 익혔지만 도구 없이 맨손으로 넘는 건 위험했다. 철조망 하단을 살펴보니 야생동물이 파놓은 구멍이 있었다. 좁았지만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땅을 파서 구멍을 넓혔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파자 몸이 들어갈 만큼 넓어졌다. 나는 배낭을 밀어넣고 엎드려서 기어갔다. 철조망 하단 가시가 등을 핥히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왔다. 몽골 땅이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중국 경비대가 발견하면 총격을 가할 수 있었고 몽골 경비대에 잡히면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뛰었다. 30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중국 경비대가 나를 발견한 것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뒤를 쫓아왔다. 나는 속도를 높였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경고 사격이었다. 다음은 조준 사격일 것이었다. 나는 지그재그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그냥 앞으로만 뛰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나려는 순간 또 총성이 들렸다. 이번엔 옆땅에 총알이 박혔다. 숨을 죽이고 엎드렸다. 손전등 불빛이 주위를 훑고 지나갔다.
경비대는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기어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10분, 20분이 지났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경비대가 추격을 포기한 것 같았다.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주위는 완전한 어둠이었고 별빛만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남쪽으로 걸었다. 새벽까지 걸어 국경에서 10km쯤 떨어진 곳까지 왔다. 더 이상 중국 경비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해가 뜨자 몽골 초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중국 초원과 비슷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자유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평양을 떠난 지 13일 만이었다. 두만강, 중국 1500km, 보이부 추격조, 사막 횡단을 모두 이겨낸 것이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까지는 아직 500km가 남아 있었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도 보이부 출신이라는 낙인이 나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국경을 넘은 뒤 사흘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몽골 초원은 중국 초원보다 더 광활하고 적막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고 마을이나 도로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나침반으로 남쪽 방향만 확인하며 걸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늘과 땅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는 점처럼 작은 존재였다. 물은 이틀 전에 바닥났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올랐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말라서 고통스러웠다. 건빵은 남아 있었지만 물 없이는 씹을 수도 없었다. 나는 아침 이슬을 옷에 묻혀 빨아먹으며 목숨을 연장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흘째 오후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호수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쪽으로 뛰어갔지만 가까이 갈수록 호수는 사라졌다. 환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눈부셨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눈을 뜨니 몽골 유목민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물통을 내 입에 갖다 댔다. 나는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가는 순간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나를 말에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1시간쯤 지나자 게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곳이 나타났다. 유목민 마을이었다. 남자는 나를 게르 안으로 데려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여자가 따뜻한 차와 양고기를 가져왔다. 나는 말없이 먹었다. 유목민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틀간 그 게르에서 머물렀다. 몸이 회복되자 유목민 남자에게 울란바토르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었다. 중국어로 물었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땅에 지도를 그렸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쪽을 가리켰다. 사흘 정도 걸으면 도로가 나온다는 뜻인 것 같았다. 출발 전날 밤 유목민 가족은 나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다. 양고기를 구워주고 발효일을 대접했다. 아이들은 내 옆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몽골어로 배워 반복했다. 가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남자는 나를 말에 태우고 반나절 동안 함께 가졌다. 지평선 너머 희미하게 전봇대가 보이는 곳에서 멈춰섰다. 남자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내 손을 꽉 잡았다. 격려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말을 돌려왔던 길로 사라졌다. 혼자 걷기 시작했다. 2시간쯤 지나자 비포장도로가 나타났다. 도로를 따라 걷는데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다가왔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트럭이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었다. 나는 울란바토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기사는 짐칸을 가리켰다. 나는 올라탔다. 트럭 짐칸에는 양털 더미가 실려 있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앉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다.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지만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울란바토르까지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거기만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었고 대사관에 가면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트럭은 계속 달렸다. 나는 양털 더미에 기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평양에 있었다. 보이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김정은 동지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문이 잠겨 있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6월 12일 이른 아침이었다. 트럭이 시내 외곽시장에 멈춰섰고 나는 짐칸에서 내렸다.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흔들며 가버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낮은 건물들과 포장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평양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 대사관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몽골어는 전혀 몰랐다. 거리의 젊은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코리안 엠버지?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다. 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이었다. 걸어서 1시간 반이 걸렸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평생 본 적 없는 깃발이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대문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어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나자 대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정말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보이부 신분증을 꺼냈다. 적고 찢어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진과 글자는 남아 있었다. 남자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표정이 굳어졌다. 보이부 소자. 이게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탈북했습니다. 남자는 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대사관 안에서 신문을 받았다. 3명의 직원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졌다. 이름, 나이, 출신, 탈북 경로, 보이부 경력, 탈북 이유를 반복해서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다. 15년간 보이부 요원으로 일했고 숙청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보이부 소자가 탈북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혹시 간첩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제가 간첩이라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리 없습니다. 보이부에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제 말이 진실입니다. 신문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보이부 내부 구조, 김정은 동지 직속 부서 운영 방식, 숙청 프로세스,
해외 공작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어떤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밀사항이라 한국에 도착한 후 정식 조사에서만 밝히겠다고 했다. 저녁 무렵 신문이 끝났다. 직원 한 명이 나를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 샤워실이 있었다.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됩니다.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웠다.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렸고 뺨은 푹 꺼졌다.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다. 상처와 멍 자국이 팔과 다리에 가득했다. 한 달 전 평양을 떠날 때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보이부 소자의 위험은 사라지고 그저 살아남은 탈북자만 남아 있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창문 밖을 보니 울란바토르 야경이 고요했다. 저 너머 북쪽에 북한이 있었고 거기에는 내가 버린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보이부에서 연락이 갔을 것이었다. 딸이 탈북했으니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것이었다. 아버지도 남동생도 함께 끌려갔을 것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살아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증언하는 것뿐이었다. 보이부의 실체를, 체제의 잔인함을, 숙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기다린 후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북한 탈북자를 직접 한국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국제관계와 안보 문제 때문에 제3국을 경유해야 했다. 태국 방콕이 그 경유지였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해줬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다시 하고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생애 처음이었다. 보이부 요원 시절에도 해외 공작은 육로나 기차로 이동했다. 비행기는 고위 간부나 특수 임무에만 허용되었다. 나는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하는 순간을 지켜봤다. 땅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현실감이 사라졌다. 옆자리 승객은 몽골 사업가로 보였다. 그는 내게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나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만 바라봤다. 구름 위로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 달 전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이렇게 하늘을 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실감했다. 5시간 반 만에 방콕에 도착했다. 공항은 거대했고 사람들이 넘쳐났다. 간판과 안내판이 태국어, 영어, 중국어로 가득했다. 나는 대사관 직원이 쥐어준 메모를 보며 입국장으로 향했다. 입국심사대에서 임시여행 증명서를 제시하자 직원이 나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다. 1시간을 기다리자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차에 태우고 시내로 이동했다. 방콕 거리는 혼잡했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엉켜 움직였다. 열대 기후 특유의 습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건물마다 태국 국왕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대사관 근처 안가에 도착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이미 북한 탈북자 10여 명이 머물고 있었다. 직원이 설명했다. 여기서 신원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길면 2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나는 2층 방을 배정받았다. 방에는 침대 4개가 있었고 룸메이트 3명이 있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함경도 출신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북한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들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방콕에 파견되어 나를 신문했다. 이번에는 몽골에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보위부 내부 조직도, 김정은 동지 직속 부서 인원 명단, 해외 공작원 신원, 숙청 대상자 목록, 정치범수용소 운영 실태까지 모든 것을 물었다. 나는 아는 한 모든 것을 대답했다. 15년간 보위부에서 쌓은 정보를 쏟아냈다. 조사관들은 녹음기를 돌리며 계속 메모했다. 어떤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고 어떤 질문에는 그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라고 했다. 조사는 매일 6시간씩 2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조사 중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받았다. 센서를 몸에 부착하고 같은 질문들을 다시 받았다. 당신은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볼모로 협박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통과였다. 2주일 후 조사관이 말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한국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불안했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지만 보위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정말 보위부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은 사람을 잡아넣었겠네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들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침대로 옮겨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7월 4일 오후 3시였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밖으로 활주로와 터미널 건물이 보였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평양순환공항과는 차원이 달랐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입국장으로 이동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별도 통로로 안내했다. 일반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로 빠져나왔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경기도 안성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캠퍼스 같은 시설이었고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다. 직원이 설명했다. 여기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교육, 직업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 나는 여성 전용 기숙사 2층 방을 배정받았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생 100여 명을 만났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그들은 서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언제 넘어왔는지 물어봤다. 나는 함경도 출신이라고만 말하고 직업은 밝히지 않았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걸 알면 모두 나를 피할 것이었다. 교육은 빡빡했다. 오전에는 한국 사회 이해와 법률 교육, 오후에는 컴퓨터와 직업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경제 체제, 민주주의, 인권 개념,
노동법, 세금 제도를 배웠다.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았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개인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컴퓨터 수업은 가장 어려웠다. 보이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북한 전용 운영체제였고 인터넷은 내부망만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의 인터넷은 완전히 달랐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입력하면 정보가 쏟아졌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처음 봤다.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공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국정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보이부 관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내가 색출한 탈북자 명단, 난파 간첩 교육과정, 해외 공작 자금 관리 실태 등을 질문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히 답했다. 내가 한 일들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 조사 중 한 요원이 물었다. 15년간 보이부 일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 없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색출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 달쯤 지나자 하나원 생활에 적응했다. 하지만 다른 교육생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그들은 그룹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지만 나는 항상 혼자였다. 누군가 내 과거를 알아챈 것 같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당신 보이부 출신이죠?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 오빠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었어요. 보이부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3개월 교육이 끝나갈 무렵 담당 상담사가 불렀다.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정착금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업도 알선해 드립니다. 나는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보이부 경력은 이력서에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관악구 원룸에 입주한 나를 잊을 수 없다. 6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내 공간이라는 사실이 낯설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와 도로가 보였다. 차들이 쉬지 않고 오갔고 편의점 간판이 밤새 빛났다. 평양에서는 밤 10시면 거리가 텅 비었지만 서울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착금 700만 원을 받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휴대폰도 개통했다. 모든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부터는 누가 챙겨주지 않았다. 스스로 살아가야 했다.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컴퓨터 자격증을 땄기에 사무직을 알아봤다. 하지만 면접마다 떨어졌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북한에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입이 굳었다. 공장 노동자였다고 거짓말했지만 면접관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달 동안 15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정착금은 월세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씩 일했다. 손님을 맡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지켰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적응하기 어려웠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편의점 손님들은 반말을 했고 때로는 화를 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담배 빨리 줘. 보이부 소자였던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20대 대학생이었다. 그는 친절했지만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언니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어디 출신이에요? 함경도요. 아, 북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는 나와 대화를 피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퇴근할 때도 인사 없이 가버렸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보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 애썼다.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자유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보이부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신문하는 꿈, 정치범 수용소로 사람들을 보내는 꿈, 가족이 끌려가는 꿈을 반복해서 꿨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리 상담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했다. 내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편의점에 북한 이탈 주민 모임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고향 사람들과 만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을 만나면 내 정체가 탄로날 것 같았다. 보이부 출신이라는 걸 알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나자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다.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혔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다. 편의점 일도 능숙해졌다. 하지만 외로움은 계속되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고립되었다. 때로는 평양에 있을 때가 그리웠다. 최소한 거기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산타워를 올라갔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였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 나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이 도시를 떠돌고 있었다.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증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자가 물었다. 보이부 내부 정보를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북한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의 자료가 제공된다고 했다. 나는 며칠 고민한 끝에 수락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첫 증언은 3월 12일 국정원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작은 회의실에 녹음 장비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사관 3명과 인권단체 관계자 2명이 배석했다. 나는 테이블 앞에 앉아 마이크를 마주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이부 조직 구조부터 설명했다. 대외정보국, 국내 감시국, 정치범 관리국, 해외 공작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밝혔다. 김정은 동지 직속 부서의 운영 방식, 숙청 절차, 정치범 수용소 관리 시스템까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물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019년 7월 중국 단둥에서 탈북 브로커를 색출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30여 명을 도왔고 저는 탈북자로 위장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원을 파악한 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그는 일주일 후 압록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2021년 8월
평양에서 반동 서적 소지 혐의로 교사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 USB가 발견되었고 저는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보고서에 사상 오염 유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가족도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증언했다. 내가 색출한 사람 38명의 이름과 혐의, 처리 결과를 기억나는 대로 말했다. 조사관들은 끊임없이 메모했다. 그들 중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억울했을 겁니다. 증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체제 보위를 우선했습니다. 증언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끝날 무렵 인권단체 관계자가 물었다. 이 증언을 공개하면 북한 정부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표적입니다. 제가 탈북한 순간부터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15년간 쌓아온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증언한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상처였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지만 계속 걸려왔다. 마침내 받았을 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리명아 동무 잘 지내나? 조선어 억양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누구십니까? 고향 친구네. 오래 연락 못했지. 조심해서 살게나. 서울도 안전한 곳은 아니니까.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북한 공작원이었다. 그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고 내 전화번호도 파악하고 있었다. 경고였다. 증언을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국정원에 즉시 신고했다. 담당자는 전화번호를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버려진 번호였다. 그날 이후 늘 뒤를 돌아봤다. 지하철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골목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실제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망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언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곳은 없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방송 출연을 제안했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합니다. 하지만 보위부 출신이라는 사실과 증언 내용은 공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나는 일주일을 고민했다.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위협이 따를 것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책임이었다. 녹화는 6월 20일 저녁에 진행되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고 조명이 눈부셨다. 나는 실루엣으로만 보이도록 역광 조명을 받았다. 진행자가 건너편에 앉아 질문을 던졌다. 보위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준비한 대로 답했다. 반동분자를 색출하고 탈북자를 추적하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관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 진행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2020년 겨울 5살 아이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김일성 초상화를 실수로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3대가 함께 수감되었고 그 아이는 아마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의 표이 굳어졌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괴물이었다는 걸 압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변조되어 방송될 목소리였지만 그 떨림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5년간 충성했지만 체제는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색출한 사람들, 수용소로 보낸 가족들, 그리고 제 가족까지 모두 제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녹화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보위부 운영 시스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해외 공작원 활동, 김정은 정권의 숙청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진행자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나는 아는 한 모든 것을 답했다. 카메라 너머 시청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했다. 방송은 2주일 후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다. 나는 원룸에서 혼자 시청했다. 변조된 내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다. 저는 보위부 소자였습니다. 15년간 체제를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내 실루엣만 보였지만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 방송이 끝나자 휴대폰이 울렸다. 국정원 담당자였다. 방송 잘 봤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 측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창문 밖을 보니 골목이 어두웠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다. 방송 관련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댓글은 양분되어 있었다. 용기 있는 증언이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보위부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 행세냐, 손에 피 묻은 살인자라는 비난도 많았다. 둘 다 맞는 말이었다. 일주일 후 편의점 주인이 나를 불렀다. 손님들이 당신에 대해 수군거려요. 방송 나온 거 맞죠?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은 계속 일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과거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8월 초 누군가 내 집 앞까지 따라왔다. 편의점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밤 11시쯤 지하철역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속도를 늦추면 그 사람도 늦췄고 빨리 걸으면 그 사람도 따라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방향을 바꿔 큰 길로 나갔다.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사라졌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다. 30분을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다가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항상 다른 사람이었지만 패턴은 같았다. 지하철역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집 근처까지 따라오고 내가 눈치채면 사라졌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북한 공작원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원에 신고했다. 담당자가 즉시 왔다. 주거지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 가옥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그날로 짐을 쌌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경호원 1명이 배치되었고 외출 시 동행했다. 편의점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안전 가옥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비슷했다. 외출은 최소화해야 했고 혼자 돌아다닐 수 없었다. 창문은 항상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자유를 찾아 탈북했는데 다시 갇힌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밖으로 나가면 위험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 정보가 없었다. 경호원이 먼저 열어봤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말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몸이다. 한글이었지만 북한식 표현이 섞여 있었다. 경호 수준이 강화되었다. 경호원이 2명으로 늘었고 CCTV가 추가 설치되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다. 나는 빌라 안에 갇혀 지냈다. 답답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북한 공작원들은 집요했다. 한국 땅에서도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고립감이 심해졌다.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밖 공기도 마시지 못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만이 외부와의 연결고리였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주에 2번 상담사가 안전 가옥으로 왔다. 힘드시죠? 당연합니다. 당신은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냈다. 보이부 시절 내가 한 일들,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둘 다 인정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9월이 되자 위협이 잦아들었다. 북한 공작원들이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호 수준은 유지되었지만 짧은 외출이 허용되었다. 나는 경호원과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빛과 바람이 눈물겹게 소중했다. 11월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났다. 리명화에서 이지연으로 바뀌었다. 북한식 이름을 버리고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었다.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이지연, 생년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새 출발의 상징 같았다. 리명화는 죽었다. 이제 이지연으로 살아야 했다.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탈북자 상담과 증언 기록을 담당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와 같은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알아봤다. 방송에 나온 보이부 출신이라고.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경계했고 어떤 사람은 이해했다. 한 여성은 내게 말했다. 언니도 피해자예요. 체제가 만든 괴물이었지만 이제 벗어났잖아요. 용기 내서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이해해 줄 것이었다. 단체에서 일하며 많은 탈북자를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자유를 얻었지만 외롭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지만 과거를 잊을 수 없다는 것.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경계에 선 사람들이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었다. 11월 말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에서 열린 회의였고 각국 인권활동가들이 모였다. 나는 패널로 초대되어 보이부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한 일들을 밝혔다. 저는 리명화, 현재 이지연입니다. 15년간 보위부 소자로 일했고 수많은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제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일부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비난을 읽을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활동가가 물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증언뿐입니다. 평생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탈북자가 다가왔다. 40대 남성이었다. 당신이 2020년에 우리 가족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다. 용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증언하는 걸 막지도 않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증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내 운명이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안전 가옥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눈이 녹으면 다시 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2025년 1월 탈북 이후 2년이 지났다. 새해 첫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었다. 나는 계획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단체 사무실로 출근했다. 새해 첫 업무는 신규 탈북자 상담이었다. 20대 여성이었고 작년 12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죄책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하겠지만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녀가 물었다. 언니는 적응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적응이라기보다는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하늘이 맑았다. 저 너머 북쪽에 북한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동생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 알 수 없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증언 기록 작업을 계속했다. 새로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보위부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이 자료들은 국제인권단체와 유엔에 제출될 것이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퇴근 후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었다. 자유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저녁에 상담사와 마지막 세션을 가졌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다. 아직도 악몽은 꿔요. 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밤에 일기를 썼다. 2년 전 두만강을 건넜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다. 죽을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강물에, 사막에, 추격자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살아남아서 증언하고, 기록하고, 조금씩 속죄하고 있었다. 완벽한 속죄는 불가능했지만 노력은 계속할 수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백만 명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였다. 보이부 소자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그냥 이지연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나는 일어나서 사무실로 갈 것이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였다. 눈을 감았다. 오늘 밤도 악몽을 꿀지 모른다. 보이부 사무실, 정치범수용소, 내가 보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과거를 짊어지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었고 동시에 특권이었다.